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수사가 일어나면서 대통령 소환 조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의 눈비는 모두 그쳤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의 2차 요청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미 구속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첩 범위를 협의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대통령 동치 소환 등 중복 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수사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첩 결정 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소집했는데 대검은 향후 수사 계획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중복 수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출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에 철입장을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기자들과 만납니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겠다고 밝힌 건데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 경쟁이 어지러울 정도라며 정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현직 대통령 소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중복 수사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당장 오는 토요일 검찰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 관련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또 이미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씩 불응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명분이 쌓인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변호인단 윤곽과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인 절차 위반이나 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5일째. 헌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있던 3일 밤 열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록의 경우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이 없었고 회의록 같은 공식 문서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포고령 1호는 3일 밤 11시 반 언론과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제출 명령은 포고령 1호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포고령 1항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넣어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 부분,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5항, 계엄사의 언론 출판 통제를 명시한 3항 등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헌재는 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게 계엄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배제한 거냐는 질문에는 전원 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민간인 신부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현직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서버 접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증거를 지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자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등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대령 2명과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당시 회동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와 부파공작원 HID 투입 등을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영 방척사령관에게 전화해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 방첩사령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에도 계속 개입했는지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풀려났다 공수처와 경찰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조 청장의 보안폰 서버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 작전에 말리지 않겠다면서 헌재 구인 체제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에게 임시 의사봉을 맡겨 인사청문 특위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박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정식 호선하고 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나눠 열도록 하는 계획서를 20분 만에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3권 분립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도 권한 대행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놓고 뒤늦게 임명 불가론을 꺼낸 여당의 본색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방해하려는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헌재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여당의 억지 논리에 장단을 맞춰주는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이 시급한데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느냐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빠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인 체제를 복원해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YTN9입니다. 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지연작전, 침대 축구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 담화를 거론하며 직격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논리를 옹호한 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우리가 도와줄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다음 대선 어떻게 치르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고의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로남불, 이중적 잣대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재판부 서류 통지에 응하지 않은 건 결국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어서 3개월로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쪼개기 기소로 시간이 걸릴 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혹시 모를 선거법 사건 확정 선고를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 양측 모두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지 물음표가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 공세적 탄핵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양당이 대화 못할 주제나 협의 못할 의제가 없다며 자신이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1987년 헌법 체제에서 7명의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안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외 탄핵안들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더 덜어주고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이재명 대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국정안정협의체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한 만큼 하루빨리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행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겪지 않도록 헌정질서 회복의 시급성을 동시에 부각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처음으로 마주 앉아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이재명 두 사람 회동 이후에는 여당 의원총회가 열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전국 수습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접점 찾기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 의결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토요일인 21일까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낮추며 올 한 해 통화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연준은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연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낮췄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완화적 추세를 유지했던 올해의 통화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 지표는 괜찮았지만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자 연준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2.1%로 예측했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또 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줄면서 연말과 연초에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결정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계엄령 사태로 비정상적으로 솟구쳤던 원달러 환율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불러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수요 증가로 연결되면서 수출 호조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미 간의 이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좁혀짐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이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고 시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준은 9월에 0.5%포인트, 11월에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 이달까지 모두 3차례 연속 인하를 통해서 총 1%포인트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준이 이 금리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내년 말 예상 기준 금리를 3.4%에서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이 물가 상승률이 올해 관리 목표였던 2%보다 높은 2.5%로 예상되는 것도 이런 금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1월 동결 전망이 81%에 달하고 이후 연준이 3월 FOMC에서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저금리를 선호하는 만큼 본인의 판단만큼 금리가 낮지 않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당시에 이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간의 이 기준금리 차가 최대로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만큼 관세를 통해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리려는 이 트럼프의 정책이 강달러로 인해서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인 이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연준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왔던 물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금리 정책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군 관계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모레 소환을 통보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키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 권한은 없어서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중복수사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만큼 소환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실패한 소환 통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 조사실에 누가 들어갈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수사 권한을 쥔 공수처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갑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들은 아직도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헌재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의결서 송달은 탄핵 심판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수신한 윤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며칠째 의결서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전자시스템과 인편, 우편 등 3가지 절차로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우편의 경우 대통령실과 관저까지 2군데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소추된 당사자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햄버거 가게에서 현직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서버 접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증거를 지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자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등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당시 회동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와 북파공작원 HID 투입 등을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영 방척사령관에게 전화해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 방첩사령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에도 계속 개입했는지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풀려났다 공수처와 경찰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조 청장의 보안폰 서버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차례로 열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들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 재판관까지 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데 헌재를 향해선 다른 탄핵 사건들부터 심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헌법재판소 측은 물론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자 2명, 여당 추천 후보자마저 반박하는 견해를 밝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근거를 꺼내들었습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헌재에 정반대로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앞서 야당이 줄줄이 탄핵 소추한 다른 인사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앞서 당내에서는 헌재가 우선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한 걸 두고 섣부르다며 적법 절차 논란을 부를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탄핵 심판을 늦춰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외부 시선을 모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지연작전, 침대 축구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 담화를 거론하며 직격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논리를 옹호한 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우리가 도와줄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다음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고의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로남불, 이중적 잣대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재판부 서류 통지에 응하지 않은 건 결국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어서 3개월로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쪼개기 기소로 시간이 걸릴 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혹시 모를 선거법 사건 확정 선고를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 양측 모두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지 물음표가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위 관계자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주장의 상당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어서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는데 실행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에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와서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거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주장을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 국무부 측이 즉각 부인했다며 김 씨와 민주당은 선동성 궤변에 즉시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 의결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토요일인 21일까지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3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원과 대관령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영하 7.5도, 울산 영하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눈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 등 11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3층짜리 공장 건물 옥상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 추산 4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야산에 화재가 발생해 산림 0.23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머리 등을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미 간 소통의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통의 동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만 따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제사회 신뢰 하락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설명회를 연 겁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 하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외교 기조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로 한미 간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구축한 소통의 정치적 동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협상 가능성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외교 기조 유지를 역설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됐던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긴급 거시경제 금융 간담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모두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대외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금융시장이 기대만큼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2,4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48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전거래일보다 1% 넘게 오른 2,484.43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4,6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2,680억 원, 기관이 1,3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7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달 들어선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최근 코스피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부 극심했었던 이제 정치 불확실성도 어쨌든 좀 질서를 찾아가고 있고 극심한 침체 수준까지 내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저가 매수세.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며 전거래일보다 0.45% 상승한 697.5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45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와 함께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계엄 충격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 총재가 평가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계획된 회식과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영업 피해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 경제에도 주름살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카드 사용액과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여야 정의, 조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게 경제 심리와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경제 법안은 이 법적인 정치적인 법안은 계속 논쟁이 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충격 후 $1 환율이 30원 정도 올랐지만 경제 정책이 정상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개입을 않고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며 일부 우려처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계엄 충격 후 입수되는 경제 자료와 미국 연준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4번째 생일을 맞은 날에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 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산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손팻말을 흔들면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여전히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즉각 구속해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윤 대통령 생일을 맞아 미리 대통령에게 보내고 싶은 물건을 준비해달라고 공지하고 수갑이나 수영복 등 참가자들이 가져온 선물을 소개하는 경연대회도 열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보수단체는 그제 낮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선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전 씨가 평소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선에서는 예비후보 3명이 맞붙어 이 가운데 1명이 본선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전 씨는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하면서 받은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와 전 씨의 청탁을 받고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당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별도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공천 개입 정황은 물론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이 확인된다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건데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았던 현역 의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기호 의원과 강대식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살펴본 겁니다. 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공천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명시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며 지시의 대상은 윤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천 관련된 것이라고 딱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2022년 공천 과정의 핵심 관계자들 조사와 함께 황금폰을 열어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 각종 의혹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탄핵을 요구한 국회 측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지난 5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3일 만입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탄핵 심판의 청구인 역할을 해야 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핵 대상인 검사 측과 달리 국회 측은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변론 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가 지난 10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미리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8일 다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자신의 의원실 소속이었던 보좌관을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의원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박 전 의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등 명예도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일견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 사건 법리에 대해서 검토 잘 해주시고 판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보좌관에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등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다음은 사건 관련 한 줄 뉴스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1심 선고 기일이 내년 2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7명이 더 인정돼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5,828명으로 늘었고 피해자 지원액은 지금까지 1,8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됩니다.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회원들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밤 인천 하객동 자재상가에서 난 불이 인근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파에 1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매섭게 타오르는 불길이 상가를 집어삼킵니다. 불난 곳에서 200m 전쯤부터 길가에 연기가 많더라고요. 건물 사이로 막 펑펑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인천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있는 자재상가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불은 상가 안쪽 공터에 쌓인 건축 자재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뒤쪽 빌라에도 옮겨 붙으면서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재민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빠르게 번질까 우려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플라스틱이 타면서 연소되면서 물이 침투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진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퇴계동 일대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10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때 신호등까지 작동을 멈춰 경찰이 교통통제에 나서야 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작업 끝에 밤 10시쯤 전력을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한전은 한파로 변압기 전력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인데 이 공격으로 모두 50명이 숨지고 47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허허벌판에 군인들 몇몇이 숨가쁘게 몸을 피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카메라와 산타 인형을 부착한 드론이 순식간에 이들 사이로 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 벌판 위에 있는 군인들 사이로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나고 쓰러진 병사를 숲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SNS로 공개한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 드러난 공격 장면만 무려 17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로 온 북한군을 사흘에 걸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으며 장갑차 2대를 비롯해 군사용 차량도 폭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으로 북한군을 촬영했다며 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긴 동양인 얼굴의 군인이 보이는데 드론을 발견하고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군복을 입은 한 동양인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자 누군가가 서투른 영어 억양으로 마스크를 얼른 쓰라고 외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동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 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들의 사망 사실까지 은폐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지 벌써 2달째. 다른 전투까지 고려할 때 사상자만 이미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을 살해한 용의자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붙잡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현지 시간 19일 전날 모스크바 라잔스키 대로 거주 건물 인근에서 수제 폭발 장치를 폭발시켜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붙잡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우즈베키스탄인이 우크라이나 특수당국에 포섭됐으며 우크라이나의 지령에 따라 강력한 수제 폭발 장치를 키릴로프가 사는 건물 입구 인근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에 장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돈바스와 크림반도 수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엔과의 인터뷰에서 자국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고 이 지역을 되찾을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공 CCTV를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CCTV 화면에서 현수막을 찾아내고 현수막 안에 글자 영역을 추출한 뒤 이를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수막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현수막들이 화면 안에 일정한 순서로 정렬됩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현수막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공공 CCTV 영상에서 현수막의 위치를 찾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수막의 불법 여부는 설치된 장소와 설치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엔 게시 기간이 15일로 제한됐는데 게시 기간 글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판독이 힘듭니다. 연구진은 현수막에서 글자 영역을 찾아내고 영역 안의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에 더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짜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설치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당이 걸고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 CCTV에서 계속 그 현수막을 탐지하게 되면 중복된 걸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설치된 첫 번째 인식된 날짜로부터 15일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불법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에 적용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평균 취업률이 75%에 이르는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19번째 캠퍼스가 은평구에 들어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시작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구직자에게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 교육부터 취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이 취업해 평균 취업률 75%, 교육 만족도 89%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조성해 매년 4,000명의 청년 인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혼인 외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혼 입양 정책 대응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은 비혼 출생아 지원 조례 마련을 비롯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가칭 동반가정 등록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로의 아동 입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입양가정 지원 대책을 준비합니다. 이틀째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3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12.9도, 파주 영하 12.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특히 오늘 아침은 남부지방도 전주 영하 5.2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동지인 주말 아침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눈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밤사이 10cm 미만의 많은 눈이 내렸지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